회사에서 가장 착한 김대리님, 아세요? 누가 커피 심부름 시켜도 웃으면서 가고, 주말 근무 요청해도 네, 괜찮아요, 하시는 분, 회식 자리 예약부터 신입사원 멘토링까지 다 도맡아 하시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김대리님이 회의실에서 갑자기 책상을 탁 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 그만 좀 하라고요. 왜 맨날 나한테만 시켜요? 사무실이 얼어붙었죠? 3년 동안 한 번도 안 화내던 사람이 그것도 팀장님한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다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김대리가 왜 저래? 무슨 일 있나?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일까요? 전혀요. 오히려 심리학적으로 보면 완전히 예측 가능한 현상이거든요. 미국 국립정신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통제되지 않는 분노 문제를 가진 사람 중 절반 이상이 평소에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영국 직장인 연구에서 데스크 레이즈를 가장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평소에 모든 걸 참고 넘기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은 왜 착한 사람이 돌아서면 제일 무서운지 그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자, 먼저 핵심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착한 사람들은 왜 화를 못 낼까요? 첫 번째 이유, 감정 억압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유시 버클리 심리학과 연구를 보면 경계선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보통은 지금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착한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대신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내가 예민한 건가? 이 정도는 괜찮지, 다들 바쁜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데요. 계속 축적된다고요. 마치 압력솥처럼요. 여기 숫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 심리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인데요. 감정 억압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혈압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세요? 일반인보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 수은주 밀리미터 높았어요. 그리고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은 40%나 더 높았고요. 몸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난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 경계선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경계선이 뭔지 아세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해요. 내가 끝나고 내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요. 근데 착한 사람들은 이 선이 너무 희미해요. 사이칼러지 토데이에 소개된 연구를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성향, 즉 피플 플리징이 강한 사람들의 49%가 자기 취미가 뭔지도 모른대요. 왜냐하면 평생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왔으니까요. 너는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으면 난 뭐든 괜찮아라고 자동으로 답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경계선이 없으면 감정의 저금통에 구멍이 없는 거예요.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를 않아요. 작은 불만, 중간 불만, 큰 불만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요. 한국의 화병 연구를 보면 이게 정말 잘 나와 있어요. 화병 환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시댁이나 배우자와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신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오르고, 뭔가 목에 걸린 것 같고. 이게 다 억압된 분노가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 화내는 방법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화를 내세요? 야, 그거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면 나 지금 진짜 화났어라고 직접 표현하나요? 착한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거든요.
스탠포드 의대 연구를 보면 사회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 즉 남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사람들은 관계 갈등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왜냐하면 화내기라는 감정 표현 도구가 없으니까 두 가지 극단 중 하나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침묵하거나 아니면 폭발하거나.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아무 말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자, 이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두 가지 사례를 깊게 파고들어 볼게요. 별표 사례 1. 직장에서의 폭발 별표. 사라는 IT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예요. 30대 초반이고 대학 때부터 착한 언니, 믿을 수 있는 친구로 불렸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절대 거절을 못해요. 팀원 중에 존이라는 개발자가 있었어요. 존은 실력은 있는데 마감을 잘 안 지켰어요. 처음엔 한두 번이었죠. 사라, 미안한데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다음 주까지 연장 가능할까? 사라는 뭐라고 했을까요? 응, 괜찮아. 다음 주까지 하면 돼.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럴 때마다 사라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다들 바쁘지. 내가 좀 더 커버하면 되지.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대신했어요. 밤을 새워서라도요. 이게 얼마나 계속됐는지 아세요?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사라는 단 한 번도 존한테야.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착한 매니저로 보이고 싶었고, 팀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클라이언트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전날 저녁 6시에 사라가 존한테 확인했죠. 존, 내 파트 준비됐지? 존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그게 사실 아직 못했어. 다른 일이 급해서. 내일 아침까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 순간 사라한테 뭔가 탁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회의실에서요. 다른 팀원들도 다 있는 자리에서요. 뭐가 힘들어? 6개월 동안 내가 몇 번을 커버해줬는데? 나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한 적 있어? 넌 맨날 힘들다, 바쁘다,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서 결국 책임은 다 나한테 떠넘기잖아. 팀원들은 얼어붙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목소리 높인 적 없던 사라가 소리를 지르다니. 존은 어안이 벙벙했죠. 나는 내가 괜찮다고 해서? 여기서 핵심이 뭔지 보이세요? 존은 정말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사라는 속으로 존이 내 마음을 알아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존은 사라가 괜찮다니까 괜찮은 거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날 이후 사라와 존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깨졌어요. 존은 팀을 옮겼고 다른 팀원들도 사라를 보는 눈이 달라졌죠. 언제 또 폭발할지 모른다는 식으로요. 사라는 그 후로 몇 달 동안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대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라면서요. 별표 사례 2. 연인 관계에서의 폭발 별표. 민지는 27살, 준호와 3년째 연애 중이에요. 민지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천사 같은 여자친구. 준호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착했거든요. 준호가 오늘 뭐 먹을까? 라고 물으면 민지는 항상 난 괜찮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라고 했어요. 주말에 뭐 할지 물어봐도 난 뭐든 좋아. 너 하고 싶은 거 하자였죠. 처음엔 준호도 좋았어요. 연애가 편하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는 속으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왜 맨날 나한테만 물어봐? 넌 왜 결정을 안 해? 나도 가끔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근데 이 생각을 말로 꺼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일요일 저녁, 준호가 또 물었어요. 자기야, 저녁 뭐 먹을까? 그때 민지가 폭발했어요. 갑자기 울면서 소리를 질렀죠. 왜 맨날 나한테만 물어봐? 넌 스스로 결정을 하나도 못해. 나도 모르겠어. 내가 뭘 먹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다 모르겠다고. 준호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거 말하면 되잖아. 왜 갑자기 화를 내? 민지는 울면서 말했어요. 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 너랑 3년 동안 항상 네가 원하는 것만 했으니까. 내 의견은 한 번도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보이는 게 뭔가요? 민지는 3년 동안 자기 욕구를 계속 무시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게 된 거예요. 유시 버클리 연구에서 말한 것처럼 경계선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평가 능력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준호는 억울했어요. 나는 맨날 물어봤잖아. 네가 괜찮다고 했잖아. 맞아요. 준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민지는 왜 못 말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착한 아이는 양보를 잘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거든요. 동생이 장난감 갖고 싶어 하면 엄마가 언니니까 양보해야지라고 했고, 그때마다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 딸 참 착하네. 그렇게 30년 가까이 살다 보니 착해야 사랑받는다는 공식이 머릿속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도 자기 의견을 말하면 나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거 아니야. 나는 두려움이 앞섰던 거죠. 그날 이후 민지와 준호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둘은 상담을 받았어요. 그리고 몇 달에 걸쳐서 천천히 대화하는 법을 배웠죠. 민지는 작은 것부터 자기 의견을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나 오늘은 파스타 먹고 싶어리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세요? 처음엔 말하고 나서 심장이 쿵쾅거렸대요. 자,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 착한 사람이 돌아서면 제일 무서울까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별표 첫 번째. 예고가 전혀 없어요. 별표. 보통 사람들은 화가 나면 신호를 보내잖아요. 얼굴이 굳는다든지, 말투가 차가워진다든지, 야, 그거 좀 심한데, 라고 한마디 던진다든지. 이런 신호들이 있으면 상대방도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고 알아챌 수 있어요. 근데 착한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웃어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펑 터지는 거예요. 사이칼러지 토데이 연구를 보면 분노 억압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화난 표정조차 제대로 인식 못한대요. 자기 감정에도 둔감하니까 자기가 폭발 직전이라는 걸 본인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완전히 예상 못한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서 이런 일 본 적 있으세요? 3년 동안 한 번도 불평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표를 던지는 거예요. 상사는 어안이 벙벙하죠. 왜? 무슨 일 있어?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3년 동안 신호를 100만 번 보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신호가 너무 작아서 아무도 못 알아챘을 뿐이죠. 별표 2번째. 강도가 상상을 초월해요. 별표. 한 번의 작은 화가 아니에요.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거든요.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뭐라고 했죠?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축적된다고요. 마치 압력솥처럼요. 그럼 압력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뚜껑이 날아가면 화상을 입을 수 있잖아요.
감정도 똑같아요. 처음 화났을 때 바로 표현했으면 그거 좀 별로인 것 같은데로 끝났을 일이 6개월 동안 쌓이고 쌓이면 너는 맨날 그래. 1년 전에도 그랬잖아. 넌 절대 안 변해.로 폭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충격적인 통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연구에 따르면 강렬한 분노가 폭발한 후 2시간 이내에 심장마비 위험이 8.5배 증가한대요. 8.5배요. 그리고 뇌졸중 위험은 3배 증가하고요. 억압된 분노는 몸에도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예요. 별표 세 번째.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별표. 이게 제일 무서운 부분이에요. 억압된 분노는 특정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불만이 쌓인 거거든요. 심리학 용어로 전이된 공격성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displaced aggression. 무슨 뜻이냐면 정작 나를 화나게 한 사람한테는 화를 못 내고 엉뚱한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상사한테 혼났는데 집에 가서 가족한테 화내본 적 있으세요? 그게 바로 전이된 공격성이에요. 근데 착한 사람들은 이게 더 심해요. 왜냐하면 원래 화나게 한 사람한테는 끝까지 화를 못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상사한테 6개월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정작 폭발은 후배한테 하는 거예요.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해? 후배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나는 처음 하는 건데. 연구에 따르면 친절함이라는 성격 특성, 즉 타인을 믿고 배려하는 성향은 전이된 공격성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한대요. 근데 그 반대, 즉 의심 많고 유연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이된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착한 사람이 한번 폭발하면 그동안 억눌렀던 만큼 유연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2가지 관점에서 봐야 해요. 착한 사람 본인의 관점, 그리고 주변 사람의 관점. 별표 착한 사람들에게 작은 노부터 시작하세요. 별표. 2024년 소비자 연구 저널에 실린 논문을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I can't와 I don't의 차이요. 저는 못해요. I can't.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계속 설득할 여지를 줘요. 왜 못해? 시간 내면 되잖아. 근데 저는 안 해요. I don't. 라고 말하면 훨씬 강력한 거예요. 자기 주체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동료가 이번 주말에 일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물었을 때 미안한데 못할 것 같아 보다 나는 주말에는 일 안 해라고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이래요. 처음엔 어색하고 죄책감 들 수 있어요. 근데 연습하다 보면 점점 편해져요. 작게 시작하세요. 커피 심부름 한번 거절하는 것부터요. 미안, 지금 급한 일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이 한마디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연습이 돼야 큰 일에서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별표 감정 인식 연습을 하세요. 별표. 매일 저녁 5분만 투자해서 일기를 써보세요. 근데 그냥 일기가 아니라 감정 일기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예를 들면 이렇게요. 오늘 팀장님이 내 아이디어를 무시했어. 그때 나는 화가 났어. 그리고 무시당한 느낌이 들었어. 근데 그냥 웃으면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어. 이걸 쓰다 보면 내가 얼마나 자주 감정을 억누르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패턴이 보여요. 나는 특히 팀장님 앞에서 의견을 못 말하는구나. 나는 여자 선배한테는 거절을 못하는구나. 인지행동치료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감정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치료의 절반이라고요. 나 지금 화났네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발전이에요. 별표 주변 사람들에게 경청의 힘을 믿으세요. 별표.
여러분 주변에 항상 착하기만 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너 정말 괜찮아.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착한 사람들은 처음엔 응, 괜찮아라고 할 거예요. 근데 계속 물어보세요. 진짜? 내 생각은 어때?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질문들이 그 사람에게 자기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누군가 처음으로 싫어요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너 왜 이래? 평소답지 않은데 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다시 껍질 속으로 들어가요.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렇구나. 내 의견 말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이렇게 편하게 말해줘. 이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허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견을 말해도 괜찮구나. 내가 거절해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별표 작은 변화를 축하하세요. 별표. 2024년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 분노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분노와 공격성이 63% 감소했대요. 특히 효과적이었던 게 뭔지 아세요? 호흡법, 마인드풀니스, 명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작은 성공을 축하하는 거예요. 한번 거절했다고 해서 갑자기 완벽하게 바뀌지 않아요. 그 한 번을 축하해야 해요. 오늘 나 처음으로 싫다고 말했어. 이게 큰 성과예요. 결국 착한 사람이 돌아서면 무서운 이유는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참음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만든 문제이기도 해요. 진짜 건강한 사회는 뭘까요? 사람들이 작은 불만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예요. 오늘 이거 하기 싫은데 라고 말해도 너 이기적이네가 아니라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사회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지금 너무 많이 참고 있지는 않으세요? 아니면 주변에 항상 웃기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단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작은 거 하나만요. 커피 심부름 한 번 거절하기. 감정 일기 하루 써보기. 착한 친구한테 너 정말 괜찮아? 라고 물어보기. 이 중에 하나만 해보세요. 그게 폭발을 막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착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주변에 착한 사람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너무 착해서 걱정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게 그 사람에게 내 감정도 중요해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